14억 중국 전역이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겨우 14살밖에 안 된 한 소년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 재앙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그냥 미신이라며 넘겼던 고위 관료들도 그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자 급히 회의실 문을 잠그고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은 그 이유와 해답까지 또렷하게 제시했지만 중국 정부는 정작 그 핵심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이 전한 경고는 무엇이고 중국은 왜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리아오입니다. 저는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도시행정과 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두 도시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배운 것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아니, 제가 몸담게 된 국무원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느꼈습니다. 제가 속한 이 조직은 변화라는 단어를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저의 상관인 자오청 장관은 대놓고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말은 늘 끊겼고 보고받은 내용도 모두 가공된 채였습니다. 실무진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월권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낯선 존재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둥성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시가 침수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바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오청 장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리하오 동지, 이번 현장 총괄은 자네가 맡게.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건 기회인가? 아니면 희생양 만들기인가? 잠깐의 고민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무수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날 믿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날 시험에 들게 하려는 걸까? 광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고 도로는 모두 끊어졌으며 구조 요청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떠다니는 침대와 냉장고, 맨발로 물 위를 걷는 아이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상황은 제 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자. 보고만 받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동네에선 60대 노부부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 구조대조차 포기한 상황이었죠.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직접 보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무릎 위까지 차오른 물, 벽을 더듬어 찾아낸 집. 두 분은 의자에 앉아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노인의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말 와줄 줄은 몰랐어요. 또 하나는 리우둥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병원에서 인큐베이터가 멈추고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저체온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헬기 요청은 절차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고 트럭은 도로가 유실되어 접근할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보겠다고 나섰고 결국 산길을 돌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도착했고 아이들은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잃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재직책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침수된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간수들과 수감자들이 옥상으로 대피해 있었는데 간수들이 수갑을 풀어준 뒤 함께 구조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해 그들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한 수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가 날 보러 온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유독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망설였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방진 마스크와 간이 보호복을 챙기고 직접 들어갔습니다. 폐쇄된 공장 건물 안에는 작업복을 입은 3명의 노동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절해 있었고 2명은 기어이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또 한 곳에선 물에 잠긴 유치원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2층 교실에 고립된 채 이틀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위는 교문을 넘어서고 있었고 부모들은 울면서 대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크레인을 동원해 창문을 깨고 아이들을 한 명씩 구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옆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신분증과 바닥에 놓인 낡은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광둥인가? 이건 정말 단순한 재난일까? 누군가는 말하겠죠. 기후 위기 시스템 위기? 맞습니다. 그 말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다른 물음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의 분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경고일까? 구조 첫날부터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좌표와 이름, 그리고 심정지 혹은 사망추정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샤오롱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60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오셨고 평생을 그곳에 묻으며 자식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대피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길이 약해지자 그분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안에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어요. 몇 분 뒤 지붕 일부가 붕괴되었고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기억. 그 사진 한 장조차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구조 요청이 쏟아졌고 진흙 속에 파묻힌 채 아이를 품고 숨을 거둔 부모도 있었습니다. 태피소에서 급히 출산한 산모, 충격에 말을 잃은 아이, 가족을 모두 잃고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는 소년까지. 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이 올라올 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 뒤에 깃든 이야기를 상상했고 그럴수록 저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어느 날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낡은 교실을 개조한 대피소 한쪽,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 책임자요? 그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의 경고예요. 이웃을 없인 여긴 죄, 특히 한국에 대한 죄가 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미신으로 넘기기엔 그 노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사망자가 수백 명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그보다 몇 배는 많다는 걸. 경제적 손실도 수십억 달러를 넘었고 광둥성의 산업 벨트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도시는 망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실상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매일이 절망과 버팀 사이의 반복이었습니다. 정부의 느린 대응은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구조대를 조직했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짓고 청년들이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이웃을 구했으며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행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민초들이 먼저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저를 더 깊이 흔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배수지 근처 도로에서 한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셋은 차가운 물속에서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 소리도 멈춘 듯 했고 세상이 정지된 듯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깊은 감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쌓인 피해 보고서와 사진들 사이에서 물에 젖은 크레용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린 집과 가족,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빨리 다시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감정은 단순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지금보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한 어촌 마을에서는 정전으로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마을 어른이 직접 손전등을 들고 인근 마을까지 걸어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12km의 거리를 물길을 피해가며 하루 반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용기로 그 마을은 전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직접 찾아가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살려고 한 것뿐입니다. 또 한 장면. 무너진 고속도로 옆에서 홀로 땅을 파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그 근처에 묻혔을 거라며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의 절박함을 옆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재난을 가장한 신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비로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자연의 분노라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아니, 만약 그 노인의 말처럼 하늘의 경고라면 저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실의 조각을 찾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고개를 들기 위해 누군가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진밍이 제게 조심스레 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하나 조용히 제 책상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부 부처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민간 루머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민난성 출신의 14살 소년, 이름은 탄센. 그는 이번 광둥 대홍수를 사전에 예측했고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날짜와 장소가 세세히 적혀 있었고 탄센이 이전에도 티베트 지진을 정확히 마친 전례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했던 것은 그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한국을 잘못 대했기 때문입니다. 첫 물결은 경고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순간 지난 대피소에서 만났던 정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하늘의 경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죄가 큽니다. 그때는 망상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밍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탄셰는 생후 3개월부터 말을 했답니다. 1살 때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었고 2살엔 티베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답니다. 가르친 적도 들은 척도 없는 언어였답니다. 그는 자신이 티베트 고승의 환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 종교계 인사와 언어학자들이 진지하게 관찰 중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티베트와 스촨, 민난에서 강진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양강 유역에서는 5월, 7월, 9월 각각 대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특정된 그 경고를 보며 저는 자꾸만 지도 위에 표시된 지역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티베트에서는 이상 진동이 감지됐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었고 민난 일대는 수일째 비정상적인 기압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셰는 현재 격리 중입니다. 진밍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를 베이징 외곽의 특별교육시설에 수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 목적이라지만 사실상 감시입니다. 외부 접촉은 완전히 차단됐고 오직 일부 고위층만이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묘한 불쾌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소년은 경고를 외쳤고 그 외침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아이가 조작된 인물이거나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진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심리검사, 거짓말 탐지, 뇌파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아이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밤늦게까지 그 보고서를 반복해 읽었습니다. 처음엔 미신이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시선이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국을 향한 부정의가 진실을 가릴 때 큰 물결이 첫 장을 열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그 말이 광둥 홍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역사적 무언가를 말하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영상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탄센이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는 거의 모든 내용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양강에서만 3번의 홍수가 발생한다고 예언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은 자비입니다. 3번째 이후에도 듣지 않으면 땅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6번째 달 이후 나를 막으려는 자는 물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문득 보고서 한쪽에 써있는 10월 북부지역 강풍 이상 징후라는 문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강 유역 근처의 집안에서 미세한 치마가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평소엔 감지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번엔 기이할 정도로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치마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듯한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은 그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밍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제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차관님, 이건 정말 아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정말로 맞다며? 우리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 말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설마라고 생각했던 의심이 이제는 어쩌면이라는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아이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단순한 재난 대응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 위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2025년 1월 14일 티베트 자치구 북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나크추시 인근 인구가 드문 고지대였지만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첫 보도는 사망자 98명, 실종자 43명으로 시작됐지만
몇 시간 뒤 수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랐고 도로는 끊어졌으며 일부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될 무렵엔 현지 구조 인력조차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탄센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다. 저는 뉴스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닙니다. 국무원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오청 장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탄센의 예언이 또 맞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오청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판단한다, 리 차관. 미신과 소문으로 정책을 결정할 순 없어. 그리고 바로 이어진 지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126명으로 통제하라. 그 이상은 보도 금지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현지 보고서에는 265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생존자 구조 요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처의 내부 채널을 통해 전달된 위성사진과 구조대 영상은 참혹했습니다. 무너진 절벽 아래 차량이 뒤엉켜 있었고 얼어붙은 평원 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오청은 그런 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탄센을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진밍이 조용히 제게 건넨 정보는 그 확신을 굳히게 했습니다. 장관님은 탄센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겉으론 무시하는 척하지만 그 아이의 말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가운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자오청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공식 조사는 아니다. 비공식 확인 차원이지. 네가 탄센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라. 단 어떤 말도 외부에 흘려선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실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 아이에게 보내고 반응을 보려는 것? 동시에 만약 위험 요소가 있다면 나를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광둥에서 그리고 티베트에서 충분히 봐왔습니다. 정노인의 말도 탄센의 경고도 하나하나가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밍은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장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영재센터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 외곽에서도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중간부터는 정부 전용 셔틀을 타야 했습니다. 센터 주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감시 카메라와 열감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교육시설 같았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가 주목적인 감금소에 가까웠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담당 연구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상합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묻지도 않은 걸 먼저 말하곤 해요. 저는 곧 탄센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철문 2개를 지나자 작고 단정한 방 안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지도와 붓글씨로 써내려간 메모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하오 차관님이시군요. 그 아이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기 전에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라 하든 당신은 두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너는 다음엔 어디라고 말할 건가? 그는 조용히 책상 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수찬성과 민난성.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8일 그리고 4월 20일. 모두 다가오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울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채 재앙을 맞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도 위에서 민난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지대 위에 연필로 조심스레 원을 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국무원 전체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고 외교, 재난, 산업, 통일, 공안까지 각 부처 수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입장하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회의 초반, 자오청 장관은 평소처럼 형식적인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티베트 지진 피해 상황, 폭구 예산 책정, 지역 경제 재가동.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숫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공식 사망자 126명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진짜 수치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오청의 말이 끝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온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탄센이라는 소년에 대해선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예언은 2차례에 걸쳐 현실이 됐습니다. 광둥의 대홍수, 티베트의 강진. 모두 그가 경고한 그대로였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웃었고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와 역사적 왜곡, 특히 한국과의 갈등이 자연의 분노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재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촨과 민난, 그리고 양강의 3차례 홍수까지 다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믿고 외교를 결정하자는 겁니까? 또 다른 인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 사과하자고요? 웃기는 소리 하네. 지금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훨씬 더 시급합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야유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제 말을 튕겨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읽었습니다. 과학과 통계를 외면한 이야기를,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자오청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아오 차관, 이딴 소리 다시 꺼내면 당신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회의를 미신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했습니다. 만약 사과 하나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왜 못합니까? 왜 우리 체면과 자존심이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는 겁니까?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고 누구도 제 말을 기록하거나 검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회의장 안의 냉기보다 더한 외로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문 앞에서 진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찌지의 눈빛이었지만 그 역시 입을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겨울 하늘, 사람들은 평소처럼 도로를 오갔고 거리의 나무들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태풍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도와 탄센의 예언이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예언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5월, 7월, 9월 양강의 3차례 대홍수, 6월과 8월 스촨과 민난의 지진. 그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수만이 아닌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자리도 어떤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맹이 다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커피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 따뜻한 한 잔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나는 준비할 것이다. 3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그날 제 고독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